네, 19에서 24번은 경제 지문이었고 국제 무역의 기본 모형에 대해서 설명하는 지문이었어요. 난도는 뭐 글의 길이가 좀 긴 편이고 표랑 그래프가 나온다는 점에서 좀 부담스러웠을 지문이기도 한데 차분히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쉽게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쫄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먼저 해주고 싶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에서 본 대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읽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조금 더 나눠서 푸는 방식으로 문제로 갈게요. 자, 그리고 첫 문단에서는 크게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이 없어요. 그냥 리카르도 모형이 있고 우리가 상대적 열의, 상대적 우위 이런 거 파악할 거야 이렇게만 딱 던져 놓는데, 리카르도라는 경제학자는 기본적으로 고전파 경제학자예요. 근데 고전파 경제학자는 기본적으로 애덤 스미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좀 정립하고 좀 완성한 그런 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리카르도라는 사람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무역 관계에 대한 비교 우위 문제, 그리고 또 지대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땅값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토지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출할 수 있는 좋은 땅인지에 따라서 땅값이 정해진다 라는 이론을 만든 학자예요. 그래서 옛날 그 고전파 자유방임 이런 걸 바탕으로 한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을 조금 더 발전시킨 사람이다. 우리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리카르도에 따르면 해가지고 이 기억해가지고 어휘 문제 나왔는데 요 부분이 고인의 뜻에 따르면 이렇게 나왔죠. 고인 의인데. 자, 뜻이 뭐 리카르도의 의견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뜻과 의견 괜찮네 이렇게 해가지고 앞뒤 맥락으로 1번 맞네 라고 해가지고 바로 체크를 할 수도 있고요. 나머지는 읽으면서 지워나가면 좋겠죠. 요거는 바로 확인했죠, 그쵸? 무역할 재화, 교역재라는 것이 상대적 우위를 가지려면 생산비를 줄여야 하는데, 생산비란 했으니까 밑줄 치고 어떤 제품은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 즉 노동 소요량을 시간당 임금과 곱한 값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무슨 식이 나오면 좀 써놔야 돼, 그죠? 생산비라는 건 뭐다? 일단 노동 소요량 곱하기 시간당 임금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산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노동 소요량을 줄이거나 노동력으로 임금을 줄여서 생산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설명하고 있고, 네, 다음 단락에서는 상대적 임금과 상대적 생산성 우위를 비교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상대적 임금은 자국의 임금을 상대국 임금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옆에다 써야겠지? 상대적 임금 자국의 임금을 상대국의 임금으로 나눈 값, 그리고 상대적 생산성 우위라는 건 상대적 생산성 우위라는 것은 뭐냐? 상대국의 노동 소요량을 자국의 소요량으로 나눈 값이래요. 그러면 상대국을 자국으로 이렇게 나눈 값이네요. 그죠? 그럼 식이 지금 얘랑 얘를 식이 지금 다르죠, 지금. 분자 분모가 지금 달라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옆에다 써놓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생산성 우위가 자국의 생산성 임금보다 높은 제품의 생산비 우위를 갖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상대국이랑 자국을 비교할 때 요 생산성 우위라는 값을 써야 되고, 또 자국의 임금이 더 높은 제품,
우위가 임금보다 높은 제품이 생산비 우위가 생기네요. 자, 그러면 이 A, B, A국, B국이 어떻게 우위를 갖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가 부분은 지금 문제가 뒤에 보면은 수송비를 고려했을 때 가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수송비 부분이 우리가 아직 읽지 않은 뒷부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 지금은 해결하기 좀 어렵겠네요. 그쵸? 근데 가에 대한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23번으로 가서 위에다 좀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이 양국에 이득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단위당 노동 소유량은 나와 있어요. 그쵸? 지금 비국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고, 그러면 노동 소유량이 나와 있고 임금을 안다면 우리가 생산비를 구할 수 있겠네. 그리고 생산성 우위를 이미 지금 다 정해놨어요. 그쵸?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럼 요 값은 이렇게 나눈 값이니까 A분의 B 해가지고 자국분의 상대국 이렇게 해가지고 나눴네요. 그죠? 자, 그럼 제품의 종류와 무관하게 A국의 시간당 임금이 B국의 3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A국은 뭐 시간당 임금을 30,000원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B국은 10,000원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상대적 임금이 3이라고 가정을 할 때 A국은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3보다 큰 제품 1과 2는 수출하고 3보다 작은 제품 3과 4는 수입하고자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상대적 임금 차이가 3이 되기 때문에 3보다 큰 요 두 개는 어떻게 한다? 수출. 나머지 두 개는 수입하게 된대요. 이때 A국이 수입하는 제품 3을 1단위 생산하는데 B국은 12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요거 한번 볼까요? A국이 제품 3을 1단위 생산하는데 얼마나 드냐면 임금이 30,000원이니까 6 곱하기 3 해서 180,000원이 드네요. 생산비가. 근데 B국 같은 경우는 지금 12시간이 필요한데 12 곱하기 여기는 임금이 1이기 때문에 12가 되죠. 그죠? 그러면 누가 더 우위에 있는 거야? 얘가 더 우위에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 계속 설명 보면 A국의 상대적 임금이 3이므로 B국의 12시간 노동이 A국에는 4시간 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거 이해되죠? 임금 차이가 3배가 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B국에서 12시간 일하는 게 4시간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결국 A국에서 4시간 노동을 위해 필요한 임금으로 B국에서 제품 3을 1단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A국의 노동 소요량인 6시간과 비교했을 때 제품 3을 A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B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두 국가 모두한테 이익이래요. 그러니까 자, A국에서 3을 만들려면 내가 노동 소요량 생산비가 18이나 드는데 B국에서 그냥 수입하면 내가 12에 사올 수가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A한테도 이득이고 B한테도 이득이란 얘기예요. 같은 논리로 나머지 제품의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따져보면 제품 4는 B국에서, 제품 1과 2는 A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두 국가 모두에게 이득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 지금 봤는데 우리 문제 풀 수 있는 거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이런 거는 조금 더 글을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우리 요거는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그런 느낌 받았나?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X국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Y국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지금 2배 차이 나죠? 사과 1kg을 생산하는데 4시간, Y국에서는 12시간. 그럼 이거 우리 표로 정리하면 깔끔하게 볼 수 있겠죠? X국과 Y국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뭘 생산하나요? 사과와 바나나를 생산한대요. 그러면 사과를 만드는데 X국은 4, Y국은 12, 그리고 바나나를 생산하는데 X국은 6, 그리고 Y국은 9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상대적 우위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상대적 우위는 지금 X국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 우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자국분의 상대국. 그럼 여기는 3이 되겠고, 마찬가지 자국분의 상대국. 그러면은 2분의 3이니까 1.5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지금 X국에서 사과 1kg을 생산하려면 8만원의 생산비가, 자, 지금 시간당 임금이 X국은 2만원이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4 곱하기 2 해가지고 8만원 맞네요. 그죠? Y국에서 바나나 1kg을 생산하려면 9만원의 생산비가, 자, 여기도 임금이 1만원이기 때문에, 만원이기 때문에 곱하기 1 해가지고 9 맞네요. 그죠? 자, 간단하죠? X국이 기술력을 높여 바나나 1kg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4시간으로 줄인다면, 자, 지금 한번 줄여볼까? 바나나가 원래 6시간인데 4시간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바나나 생산의 우위가 누가 갖게 되나요? 4 곱하기 2에서 여기는 8만원의 생산비가 들고요. 여기는 9만원의 생산비가 드니까 우위가 누가 갖게 돼요? X국이 갖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번 설명도 맞고, 자, 그 다음에 X국에 대한 Y국의 상대적 임금을 고려할 때 상대적 임금 두 배 차이 났죠? Y국에서 사과 1kg을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시간이 X국의 입장에서 6시간에 해당한다. 한번 볼까요? Y국에서 사과 1kg 생산하는데 지금 12만원 들거든요. 근데 지금 X국의 입장에서는, 자, 사과 1kg 생산하는 요걸 다 고려한다고 해도, 그죠? 지금 6시간에 해당한다. 이거 괜찮죠? 그쵸? 왜냐면 임금이 2배 차이니까 얘가 12가 든다면, 그죠? 얘는 임금이 2배 차이니까 6으로 하면 X국 입장에서는 6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또 사과의 생산에 있어 X국이 Y국에 대해 갖는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바나나의 생산에 있어서 X국이 Y국에 갖는 상대적 생산성 우위보다 높게 나타나겠군. 자, 지금 사과가 생산성 우위가 몇이었어요? 3. 얘는 1.5.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이 표를 구해놨으면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X국과 Y국 모두 사과와 바나나 중에서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생산성 우위가 이보다 큰 과일을 수출하고 이보다 작은 과일을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겠고, 자, X국과 Y가 모두 그럴까요? 아니죠. 이거는 X국의 입장입니다. 그죠? X국의 입장에서 지금 임금이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상대적 우위가 이보다 큰 사과는 수출하고 얘는 그냥 수입해버리는 게 낫죠. 그죠? 그래서 요 모두라는 설명을 틀려서 5번이 틀린 거가 됩니다. 그죠? 자, 앞에 이렇게 표를 이해했으면 같이 좀 적어두고 문제를 풀면 훨씬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데 상대적 임금과 국제무역의 연관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노동량의 수요 공급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어요. 만약 B국에 대한 A국의 상대적 임금이 현재보다 높아진다면, 자, 임금이 훨씬 높아지면 A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생산되는 재화들이 다 비싸질 것이고, 그러면 그 가격이 비싸면 어떻게 돼? 당연히 수요량이 감소하죠. B국이 수입을 하려는 게 더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수요량이 감소하면 결과적으로 A국에 대한 노동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최저임금 오르는 걸 생각해 볼게요. 최저임금이 5,000원에서 만원이 됐다고 해봅시다. 자, 내가 볼펜을 하나 사서 나는 요 볼펜을 수출하고 있어요. 수출업자예요. 자, 볼펜 100개를 만드는데 예전에는
10명의 사원을 10시간 써서 10명의 사원 10시간 너무 많나? 볼펜 100개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는 한 명만 쓴다고 해볼게요. 5,000원이 들었는데 이제 10,000원이 됐습니다. 자, 임금이 높아지면서 자, 볼펜에 지금 생산비가 2배가 된 거죠. 그럼 해외에 내가 원래 하나에 1달러에 팔았었는데 2배가 되면서 이제 2달러에 팔아야 되게 생겼어요. 그죠? 그랬더니 가격이 이렇게 2배로 오르니까 그 나라 소비자들이 이거 왜 이렇게 비싸졌어? 나 이거 안 사. 라고 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해외에서 팔리지 않는 물건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볼펜 수출업자는 기존에 썼던 사람을 채용을 포기하고 자기가 100개를 만들다가 50개만 만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노동 수요도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A국이 더 적은 양의 재화를 생산하는 동안 B국이 해당 재화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 A국에서 산업 자체가 위축되는 동안 여기서 이 나라에서 원래 볼펜을 수입하기만 했는데 2달러 너무 비싸. 내가 차라리 만들어야지 하면서 1달러에 만들어서 자국 볼펜을 만들기 시작하면 A국의 노동 수요는 더 심하게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상대적 임금이 3에서 3.99로 변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얘기는 자, 아까 A국과 B국의 차이가 3배였어요. 근데 배가 뭐야? 3.99까지 난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표에서 수출 제품의 품목은 변하지 않지만 A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해서 제품에 대한 수요량 그리고 노동 수요가 감소한다. 똑같은 말 한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러다 상대적 임금이 더 상승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제품 2를 생산하는 국가는 A국이 아니라 B국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상대적 우위 여기서 6이고 4고 그랬잖아요. 상대적 우위가 3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3.99일 때까지도 이 두 제품은 A국이 수출하는 게 맞아. 근데 여기서 4를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4점 몇이 되면 이 제품 2를 수출할 수가 없게 돼. 비교 우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그 제품 2를 생산하는 국가가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B국이 새로운 산업을 추구하는 동안 A국에 대한 노동 수요가 급격하게 하락할 거고, A국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과 같다 했는데, 지금 이게 수요 공급 곡선인데 우리가 아는 수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긴 곡선이잖아요. 그죠? 수요 공급. 근데 특이한 점이 있네 지금. 자, 수요 곡선이 지금 이 수요 곡선은 이렇게 계단으로 떨어지고 공급 곡선은 그냥 일자로 쭉 서 있네. 그죠? 되게 신기하죠? 한번 볼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 노동에 대한 상대적 수요 곡선이 계단 형태를 띠는 것은 수출 제품의 품목은 그대로이나 상대적 임금의 증가로 인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만 감소하는 경사 구간과 상대적 임금의 증가가 결국 생산 제품의 변화로 이어져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수요가 상대국으로 점차 이동하는 수평 구간이 번갈아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품 1, 2, 3, 4를 생산하고 변하는 거 그거는 차이가 없어요. 그쵸? 똑같죠? 근데 임금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요 감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상대적 임금의 증가가 생산 제품의 변화로 이어져서 노동 수요가 이동하는 것. 그럼 이 수평 구간에서 어떤 일이에요? 노동 수요 이동이 일어나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지금 이 노동 곡선이
수직인 이유, 이렇게 쭉 떨어지는 이유는 A국 내에서 가용 가능한 노동량이 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만약에 한 나라의 인구가 1000만이고 1000만 인구 중에 500만이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라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그 500만을 1000만으로 바꾸고 500만이 200만이 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그죠? 노동 공급을 한순간에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나라의 노동 공급량은 그냥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공급 곡선을 이렇게 수직 형태로 그래서 요게 좌우로 이동하는 그 교점에서 상대적 임금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RS가 좌우로 이동하면서 교점이 경사 구간에 만들어지면 A국 B국 중 한 나라에서 수평 구간에 생기면 모두에서 그 구간에 해당하는 재화를 생산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에 해당하는 문제 어디 있었죠? 22번. 자, 지금 갑국과 을국이 쌀과 밀, 수수와 귀리를 무역을 하고 있고요. 갑국의 노동의 상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입니다. 그쵸? 자, 상대적 임금과 지금 상대적 노동량 사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RS와 RD의 교점이 A, B 사이로 이동하더라도 자, A와 B 사이로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쌀 생산비에 우위를 갖는 국가는 바뀌지 않겠군. 쌀 생산비에 우위를 갖는 국가는 당연히 노동 공급이 줄어든다고 해도 노동 공급이 낮은 상태가 되더라도 여기서는 생산비 우위를 갖는 국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쵸? 경사 구간에서 교점이 생길 경우에는 한 국가가 계속해서 생산한다 그랬거든요. 그쵸? RS와 RD의 교점이 B와 C 사이로 이동할 경우 자, B와 C 사이는 여기인데 지금 수평 구간에 생기면 양쪽 나라 모두에서 요걸 생산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밀 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의 일부가 을국에서 갑국으로 이동하겠군. 자, 노동 수요의 일부가 을국에서 갑국으로 이동하나요? 자, 여기 B와 C 사이에서 보면은 노동 수요라는 것은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수평 구간에서 생길 때 A국과 B국이 모두 이걸 만든다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교점이 B와 C 사이에 생기는 게 지금 노동 수요의 일부가 움직이는 겁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죠?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노동 수요, 밀 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의 일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품에 대한 수요량이 일단 감소해서 그 나라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밀 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의 일부가 을국에서 갑국으로 이동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그쵸? 3, 4, 5 한번 볼게요. RS와 RD의 교점이 C에 점점 가까워지면 요 시점이 가까워지면 갑국에서 생산하는 밀에 대한 을국의 수요량은 점점 줄겠군. 당연히 그렇겠죠? 자, 여기서 우위를 점하던 그 국가가 그러니까 수평 구간에 오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양쪽이 다 생산을 해. 갑국, 을국이 다 생산을 해. 근데 요 시점에 딱 가까워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밀리는 현상이 발생해요. 요 구간에서.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을국의 수요량이 점점 준다라는 말 맞고요. RS와 RD의 교점이 D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여기 요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갑국이 생산하는 밀의 가격은 현재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지겠군. 자, 갑국이 생산하는 밀의 가격이 상대적 임금이 지금 요 수준에서 요 수준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쵸? 교점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상대적 임금이 줄어든다는 건 당연히
가격이 줄어든다, 생산비가 줄어든다는 의미니까 맞는 얘기고요. RS와 RD의 교점이 D와 E 사이에서, 여기에서 만들어질 경우 모두 수소를 생산합니다. 맞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풀면 되고요. 자, 그럼 수송비 나오는 부분 마저 읽어볼게요. 이렇게 상대적 임금을 고려해 교역제를 정하더라도 수송비에 따라서 품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표 3의 제품을 수입하는데 단위당 생산비가 똑같이 요구된다라고 해볼게요. B국에 대한 A국의 상대적 임금이 3일 때 생산비만 고려한다면 B국의 12시간 노동은 A국의 4시간 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거는 생산비 차이로 우리가 아까 설명했죠. 임금이 3배 차이 나니까 당연히 12시간이 4시간에 해당되는 거죠. 하지만 수송비까지 고려한다면 결국 8시간 노동에 해당하는 것과 같아진다라고 했어요. 자, 수송비가 단위당 생산비와 동일하게 요구된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제품 3 한번 볼까요? 제품 3에서 지금 좀 지우고, 자, 지금 얘는 지금 노동 소요량이랑 생산비 우위가 2로 나타난 제품인데, 자, 여기서 요게 똑같다면, 만약에 생산비, 그러니까 생산비랑 수송비가 단위당 생산비랑 동일해. 그러면 지금 요 62, 요 생산비랑 지금 상대적 임금과 수송비가 똑같다라고 고려를 하면은 결국 6시간 노동이 8시간 노동에 해당하는 것과 같아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3배 차이가 나니까 여기서는 생산비를 고려했을 때 지금 8이고 12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 단위당 노동 소요량이 수송비랑 동일하다면 당연히 여기서는 현재 6시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제품을 A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유리해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 수송비가 많이 들게 되면 그 상대적 임금과 무역제 선정에도 수송비가 얼마느냐에 따라서 비교역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지금 수송비 고려했을 때 가에 대한 답변, 가는 무역이 양국에 이득이 되는지.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뭘 고려해야 된다? 상대적 임금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 그러니까 생산비. 또 뭘 고려해야 된다? 수송비. 그래서 생산비, 수송비 얘기 다 있고, 또 노동 상대적 임금과 관련된 얘기 있는 거는 가장 적절한 건 5번이 되겠죠? 그죠? 생산비, 수송비 얘기도 있고, 임금 대비 노동시간이 상대보다 적어야 된다라는 이 설명이 잘 맞죠? 그죠? 그래서 23번도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키워드 중심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쉽게 되고요. 그럼 나머지 아닌 거 한번 보면은, 선택적 생산을 통한 수출은 수송비가 자국의 생산비보다 적게 소요될 때만, 꼭 그런 건 아니죠. 아주 생산비가 낮은 경우는 수송비가 높더라도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죠? 선택적 생산을 통한 수출은 자국의 수송비가 상대국의 수송비보다 더 적게 소요될 경우에만 이익이 된다. 이런 말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수송비가 부과되더라도 상대적 임금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수송비가 부과되었을 때에도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그대로 유지되어야만, 꼭 유지되어야 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그대로 있으면, 수송비가 있더라도, 그래도 고려할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답은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러면 다 읽었으니까 윗글에 대한 설명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노동자 임금이 교육제 선정에 미친 영향 너무 좋죠. 그죠? 요거는 금방 나오는 문제. 그리고 내용일치 문제에서 임금이 일정할 때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시간을 줄이면 생산비가 낮아진다. 당연히 생산비는 노동 소요량 곱하기 시간당 임금이니까 임금이 일정하다면 소요량을 줄여서 생산비를 낮출 수 있죠. 그죠? 한 나라 안에서는 임금이 상승해도 가용 가능한 노동량이 즉각적으로 증가하기 어렵다. 아까 그랬죠. 노동량이라는 거는 노동 공급량이라는 건 당연히 한 나라의 인구 뭐 이런 거랑 일할 수 있는 인구 이런 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고요. 값싼 노동력으로 임금을 줄이더라도 노동 소요량을 줄여야만 우위를 차지한다. 그런 얘기 없었죠. 노동 소요량을 꼭 줄여야 되는 게 아니라 임금을 줄이든지 노동 소요량을 줄이든지 둘 중 하나만 해도 생산비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요 간단한 내용만 알아도 금방 풀리죠. 상대국보다 임금이 낮은 국가도 그보다 임금이 높은 상대국에서 재화를 수입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양국에 다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한 국가의 상대국에 대한 상대적 임금이 특정 재화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보다 낮으면 그 재화의 생산비도 상대국보다 낮다. 자, 임금이 상대적 우위보다 낮을 경우에 당연히 생산비도 낮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는 3번으로 쉽게 풀립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였어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글을 항상 잘라서 좀 이해하려고 해보고 문제와 그러니까 글의 부분과 문제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그런 눈치가 좀 생기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쫄지 말고 하세요.